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게 그 단어의 종류, 품사였습니다. 품사. 자, 그래서 이 품사 파트 이후에 배우게 되는 이 문장 성분까지 해서 이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배우는 문법에서 좀 이게 이거랑 헷갈린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간단하게 품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품사는요, 쉽게 말하면 단어를 종류별로 나누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단어의 종류를 나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와? 25페이지입니다. 안 보이는구나. 네, 잘렸네. 여기 다시 적어줄게요. 품사는요, 단어의 종류를 나눈 것입니다. 어떤 단어의 이름을 일컫는 말을 명사라고 하고요. 움직임을 일컫는 말을 동사라고 하고요. 상태나 성질을 일컫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단어를 종류별로 나눈 것을 우리가 품사라고 한다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장 성분은요, 어떤 단어는 아니야. 왜냐면 단어일 때도 있는데 단어가 합쳐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인데도 앞말에 붙여서 쓰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의 문장 성분은요, 여러 개의 품사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어절 단위로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나눈 게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품사는 단어의 종류예요. 그리고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야.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단어의 종류는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명사면 계속 명사야, 동사면 계속 동사고, 형용사면 계속 형용사입니다. 관형사면 계속 관형사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지난 수업이지. 지지난 수업을 이제 지금 우리 반에 안 들은 학생들도 있긴 한데 그 앞부분에 못 들은 것들은 쌤이 나중에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이제 안내를 해줄 겁니다. 뭐 수업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멘토 수업 때 또 쌤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텐데, 우리 접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접사. 접두사, 접미사 할 때 접사. 자, 이 접사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접미사는 이제 뒤에 붙으면은 그 단어의 원래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접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품사가 바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말은 단어의 종류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면 명사고, 동사면 동사고, 형용사면 형용사야. 알겠죠? 자, 그런데 문장 속에서의 성분, 그러니까 문장 성분, 문장 속에서의 역할은요, 그때그때 변하는 거야. 뭐 물론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하기는 하는데요, 그때그때 변합니다. 똑같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인데요, 예쁘다가 예쁜 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예쁜이 꽃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될 거고요, 꽃이 예쁘게 피어 있다라고 하면 피어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역할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자, 그래서 품사는요, 대체로 무슨 사로 끝나는 게 품사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요, 무슨 어로 끝나는 게 바로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부사랑 부사어는 다른 겁니다. 알겠죠?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부사어에 포함되는 거긴 한데 부사랑 부사어는 같은 개념은 아니야. 알겠죠? 근데 역할은 비슷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품사랑 문장 성분을 잘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장 성분을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언제 처음 배웠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혹시 초5 기억하십니까? 초5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아마 9단원인가 10단원인가 되게 뒷단원이었을 거예요. 뭘 배웠냐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뭔지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뭐 했냐면요, 이 주어 막 그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영희를 좋아한다, 뭐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있으면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막 그 화살표 막 이렇게 줄 끄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맞추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문법이라고 하면서 문장 성분을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랑 서술어랑 목적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어 뭔데?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야. 문장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의 주인이 되는 게 주어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목적어는 뭔데? 우리가 흔히 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자,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좋아하는 행위에 대한 대상이 영희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주체를 객체죠. 정확하게 말하면 대상이 되는 객체를 목적어라고 하고요. 서술어는 뭔데? 어떤 상태나 성질, 동작을 풀이하는 부분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배웠어요. 자, 그런데 그 세 개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다음 학기 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문장 성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배우는데 하나도 안 어렵던데요. 맞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는 이 기본적인 기준이랑 연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네를 물어보진 않는데 주어가 뭔지를 수능에서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지. 그런데 이 서술어가 문장에 쓰이는데 과연 몇 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할까요? 하는 식의 문제가 수능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말은 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그 중학교 3학년에 사실은 문장 성분 그 판단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건데 쓱쓱쓱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고는 틀려요. 왜 틀리냐면 너무 익숙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고등학생 중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 공부 안 하는 애도 알겠다. 맞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중학교 3학년 때 기본으로 배우는 어떤 예제스러운 어떤 그 연습들이 있거든. 그 연습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틀리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낚였네 이렇게 말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성분은요. 일단 첫 번째 여기 표시해 주세요. 주성분.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인지 아니면 다음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부속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 센 거는 작년 버전이고 여러분들과 올해 버전이라 가지고 거의 한 98%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따라와주세요. 주성분, 부속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아마 독립 성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총 세 가지의 성분 종류로 나눕니다.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주성분 할 때 주가 뭐겠어? 주로 쓰이는 문장에 없으면 안 되는 어떤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성분을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주가 되는 성분이야. 자, 우리가 문장의 주인 이러면 보통 주어를 생각하잖아. 그치? 그런데 주어가 맞거든요. 주어가 맞는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어가 아닙니다.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는데 그게 철수가 좋아하든 동필이가 좋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맞지?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술어가 중요합니다. 좋아한다라는 서술어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좋아한다는 반드시 어떤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할까요? 첫 번째, 주어 당연히 필요합니다. 맞죠? 누가 좋아하는지.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왜? 누구를 좋아하는지가 있어야 돼. 문장에. 철수는 좋아한다. 뭐를? 문장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의 구성 성분을 결정짓는 건 누가 한다? 서술어가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제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할 때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뭘까요? 서술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주성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서술어는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서술어는 보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둘 다 필요 없고 주어만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어. 동작이나 성질 상태에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주어라고 하고요. 동작이나 성질 상태가 뭔데? 서술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서술어 한번 볼게요. 서술어는요, 주어의 동작 성질 상태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서술어를 나누거든요. 첫 번째 어찌하다, 두 번째 어떠하다, 세 번째 무엇이다. 자, 그래서 얘네 세 개가 그러면 무엇에 해당하는데 90품사를 나누자면요, 우리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조사. 조사가 서술어가 된다고요? 조사가 딴말이랑 붙어서 서술어가 되죠. 무엇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서술격 조사라고 하잖아, 그렇지?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게 뭔데? 서술어에 쓰이는 조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요, 어찌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적으세요. 동사. 어떠하다라고 하는 게 뭔데? 상태나 성질이 어떠하다잖아. 어떠하다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형용사. 자, 그다음 무엇이다. 서술격 조사. 자, 이렇게 세 개가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목적어.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이제 서술어는요, 기본형이 다 어떻게 되는데? 다로 끝납니다. 맞죠? 자, 다로 끝나는데, 이 다로 끝나는 애들은 또 특징이 있지. 뭐였어? 이 다 부분이 어미라고 했습니다. 맞죠? 요번에 어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번에 어감과 어미를 이렇게 나눠서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으로 나누죠. 맞죠? 자, 그래서 높다라는 게 있으면 이 다라고 하는 어미 부분은 다로도 쓰이는데 높게, 높은, 높아서, 높은데 이런 식으로 다 대신에 다른 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바뀌면 뭐가 될까요? 그때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집니다. 다로 끝나야지만 서술어야. 다로 끝나지 않으면 물론 다로 끝나지 않아도 서술어가 아닌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높고 높지만 이런 애들도 다 서술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 대신에 은이 들어간다. 산이 높게 솟아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게 다른 어미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문장 성분으로 바뀌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아까 주어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올라와 보면요, 서술어 하나는 반드시 한 개의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또는 뭐 여러 개의 주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술어가 있다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된다? 주어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어를 생략한 채로 문장을 평소에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앞, 뒷 문장에서 충분히 주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한 경우에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어떤 서술어가 문장 속에 쓰여 있는데 얘 주어가 안 보여.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생략된 주어를 우리가 끌고 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장 성분을 생략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나 밥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대답합니다. 나도 먹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문장 성분이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뭘 먹는지 얘기 안 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말이 통해. 왜? 저 사람이 이미 밥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밥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도 먹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밥을 먹어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어떤 문장 성분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조사가 붙어서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조사를 주격 조사라고 합니다. 이가는 똑같은 겁니다. 그냥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가 붙을 수도 있고 가가 붙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구 깨서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이가를 높이면은 깨서가 됩니다. 할머니가 밥을 먹는다. 할머니 깨서 밥을 먹으신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다음 깨서
그리고 에서도 쓰입니다. 네? 선생님 어디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말 아니에요. 위치를 나타낼 때 보통 에서를 써요. 위치를 나타낼 때 어디에서는 사실은 주어는 아니고 부사어입니다. 부사어인데요. 주어가 어디에서 있는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일 때 에서를 씁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다 라고 하면 뭐야?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에서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어떤 기관.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로 쓰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요, 주로 타동사. 아마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사랑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동사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바로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누구를, 무엇을이라고 돼 있다, 그렇지? 목적어를 찾기 쉬운 이유는 뭔데요? 을로 붙어있기,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이야. 맞죠? 자, 그래서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는데 사실은 우리는 목적격 조사를 빼놓고도 많이 씁니다. 나 과일 좋아해 라고 하는 식으로. 자, 그 말은 나 과일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조사도 문장, 이제 하나의 단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생략된 단어까지 다 끌어올 수 있어야 돼. 나 과일 좋아해는 원래 완성된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돼? 나는 과일을 좋아해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을을 가져와 보니 과일을에 해당하네. 그러면 나 과일 좋아해라고 할 때 이 과일은 문장 성분이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보어입니다. 보어의 별표. 사실은요, 우리가 보어를 제일 처음 배우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우리말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는 이미 벌써 보어가 뭔지를 배웠을 거야. 맞죠? 보어라고 하면 보어가 뭔데? 보충해준다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어떤 서술어가 불완전한 거야. 애가 서술어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를 좀 더 보충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말은 보충이 필요한 서술어가 딱 2개 있습니다. 딱 2개. 바로 뭐냐면 되다랑 아니다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서술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하면 이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애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입니다. 알겠죠?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흔히 복격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격조사야. 그러니까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조사라는 뜻입니다. 자, 이 복격조사는 뭐가 있냐면요, 이 가가 있습니다. 복격조사 이가요. 주격조사 뭐예요? 이가입니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서술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시, 여기에 이 표시. 물이 얼음이 되었다야. 자, 물이에 해당하는 이 이는요, 주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야. 이 물이 자체가 주어가 됩니다. 얼음이는 뭐가 되는데? 보어가 될 거거든. 왜? 되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이에 해당하는 건 바로 뭐냐? 복격조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덩어리가 각각 주어, 보어, 서술어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예제 문장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토끼가 귀가 길다. 이건 냅시다. 영희는 반장이다. 주어, 서술어. 철수가 집에 간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거야. 자, 지금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예민한 학생들은 바로 볼 수 있겠는데, 쌤이 어떤 식으로 문장 성분을 가르고 있느냐. 여기에 덩어리를 기준으로 문장 성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장 성분은 이렇게 한 어절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어절이랑 음절이 뭔지는 알죠? 한 개 어절 별로 나누는 게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반드시 뭐가 되어 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 개의 모든 문장 성분들
의 역할들을 밝히는 겁니다. 얘는 주어, 얘는 부사어, 얘는 서술어, 얘는 주어, 얘는 서술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요, 중학교에는 나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부터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부속 성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속 성분은요, 주 성분의 내용을 꾸며줍니다. 꾸며줘요. 그래서 부속 성분의 역할은 대체로 수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부속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부속 성분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자,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울 때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반적으로도 빼고 그냥 생략이 가능하다고 배웁니다. 알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왜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생략이 불가능한 애도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건 일단 조금 이따가 배울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속 성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 부속 성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형어가 있습니다. 우리 품사 중에 관형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어요. 맞죠? 이 관형사라고 하는 품사가 무엇을 수식해 줍니까? 주로 체언.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를 보통 많이 수식해 준단 말이야. 체언을 수식해 줘요. 자, 똑같습니다. 관형어 역시 체언을 수식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럼 그냥 관형사라고 하면 되지. 왜 관형어라고 하는데요? 이 관형어는 관형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적어줍시다. 첫 번째, 관형사. 자, 그 말은요, 원래 품사가 관형사인 애가 그대로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관형격 조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의 에 해당하는 거. 나의 인형이라고 하면 이 나의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인형을 꾸며주는 겁니다. 인형은 품사가 뭔데? 명사. 명사는 체언입니다. 맞죠?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원래 나라고 하는 건 대명사잖아. 그치? 체언이에요. 그런데 나 뒤에 의라고 하는 조사를 붙였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관형어, 수식하는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형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사실은 얘를 줄여서 그냥 관형사형 어미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풀이를 했냐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용언에는 품사가 뭐 있습니까? 동사랑 형용사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용언은요,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달리다, 예쁘다 라고 하면은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라고 하면서, 이 달리라고 하는 달리다의 달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 어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달리다라고 할 때 이 다 부분은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합니다.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형태가 변할 때 변하는 이 어미 중에서 관형사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데, 전성이 뭐냐면요, 성질을 전환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성질을 전환시켜준다라고 해서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그때부터 걔는 서술어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관형어가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자, 예쁜 꽃이 있다. 자, 이 예쁜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꽃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예쁜이라고 하는 거 원래 형용 품사가 뭔데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치? 원래 예쁘다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잖아.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맞죠? 자, 그럼 원래 예쁘다는 형용사입니다. 자, 똑같이 형용사인데 문장 성분의 역할로 따지자면 이 예쁜이라고 하는 게 꽃을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예쁜은 관형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형어가 되느냐? 원래 어간은 예쁘야. 예쁘다잖아, 그치? 어간이 예쁘야. 거기에 플러스 뭐가 붙은 겁니까? 이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전성 어미가. 자,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 총 4개 있는데 4개를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다 외우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은는, 을던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이 4개가 이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 철수가 새 옷을 샀다. 이 새라고 하는 건 원래 그냥 품사가 관형사입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성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철수가는 뭘까요? 주어입니다. 새는 뭔데? 관형어가 됩니다. 옷을 목적어죠. 샀다 뭐가 되는데? 서술어가 됩니다. 이거 계속 한 몇 번만 반복하면 눈에 보일 거야. 자, 다음 그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시골 명사입니다. 맞죠? 이 시골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시골의가 풍경을 꾸며줄 거야. 자, 그는 주어. 시골의 관형어. 풍경을 목적어. 좋아한다.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녀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실한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기본형이 뭔데? 성실하다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간 어미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한다고? 기본형에서 다 앞에를 끊어준다고. 맞지? 자, 그래서 성실하다에 다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이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빼고 성실하 니은 합쳐서 어떻게? 성실한이 되는 거야. 이 니은이 바로 뭔데? 관용사용 전성어미. 아까 예쁜 꽃이 있다 할 때 예쁜의 니은이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녀는 주어. 성실하는 사람을 꾸며줍니다. 성실하는 관용어. 사람이다. 서술어입니다. 무엇이다는 서술어라고 했잖아. 맞죠? 자, 이런 것들이 관형어입니다. 자, 다음 부사어 볼게요. 부사어도 사실은 만들어지는 방식 똑같아요. 첫 번째, 원래 품사가 부사였던 애가 부사어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아까 관형격 조사는 무슨 의 적어주고 이건 왜 안 적어주는데요?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20개도 넘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부사어를 찾아내는 게 제일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긴 한데요. 이 부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수식의 역할을 해주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할을 설명해 주는 게 풀이해 주는 게 또는 수식해 주는 게 부사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계속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이 부사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역할이 뭔데? 수식의 역할이기 때문에. 알겠죠? 어찌됐건 뭐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뭐 어디에서 뭐 누구누구에게 의로 누구누구와 무엇 과 이런 것들이 전부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장들을 많이 보면서 익숙해지면 되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요번에 어간 플러스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습니다.
요것도 적지 마세요. 밑에 예문 한번 적어볼게요. 그는 빠르다. 그는 빠르게 달린다. 자, 그는 빠르다라고 하면 주어 서술어입니다. 맞죠? 그는 빠르게 달린다라고 하면 뭔데? 그는 달리는 건데 어떻게 달리는 거야? 빠르게 달리는 겁니다. 빠르게 달리는 거.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서술어. 그러니까 빠르다는 달린다는 용언이잖아, 그치? 용언을 수식해주는 역할로서 지금 원래 빠르다에서 다라고 하는 어미 빠지고 지금 뭐가 붙었어? 개라고 하는 어미 붙었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부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용언의 어미 부분에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가지고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부사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이거만 꾸며줄까요? 아니요. 때로는 아주 드물게 체온도 꾸며줍니다. 범인은 바로 너야 라고 하면 이 바로가 뭘 꾸미는데? 너라고 하는 체온을 꾸미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아주 가끔씩은 체온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가 빠르게 달린다. 아까 빠르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 원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애잖아. 빠르다는 형용사니까. 자, 그래서 단데 다 대신에 개를 넣어가지고 달린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늘이 매우 푸르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우가 푸르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데? 주어, 매우는 부사어, 그 다음에 푸르다는 서술어가 됩니다. 자, 밑에 문장 볼게요. 자, 이제부터 약간 이런 식의 문장, 그러니까 문장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자, 볼게요. 그는 당연히 뭐겠어? 주어지. 되었다 뭡니까? 서술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주어 먼저 찾았지만 서술어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항상 서술어가 얘야. 그럼 되는 건 되는 건데 누가 되는 거지? 그가 되는 거야. 서술어를 찾고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뭔데 그러면? 자, 봅시다.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서술어가 되다죠. 되다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고 했어? 보어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되다 앞에 있는 사람 이가 바로 뭘까요? 보어입니다. 자, 근데 새 사람이라고 하네. 새 사람. 자, 그럼 이 새는 무엇을 수식하는데요? 뒤에 나오는 사람을 수식해줍니다. 사람은 품사가 뭐야? 명사, 체언입니다.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네. 새 뭔데요? 관용어입니다. 아주는 뭘까요? 이 관용어를 수식해주는 부사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주어, 부사어, 관용어, 보어, 서술어가 쓰인 문장인 거야. 알겠죠? 철새가 무척 높이 날고 있다. 주어, 부사어. 일단 날고 있다는 전부 이 전체가 서술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 중에서 우리가 본용어, 보조용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얘네를 합쳐서 하나의 서술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날고 있다에서 날다를 꾸며주는 거야. 무엇이? 높이가. 맞죠? 높이는 날다를 꾸며줍니다. 날다가 원래 뭔데? 동사, 서술어입니다. 맞죠?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높이는 뭐가 되는데? 부사어. 무척은 뭐가 됩니까? 무척이 높이를 수식해주고 있죠. 무척도 부사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름지기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면은, 자, 잘 보세요.
모름지기, 뭐 예를 들어서 설마, 과연, 다행히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은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줍니다. 왜? 그런 부사어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어느 정도 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름지기라고 하는 부사어가 나오는 순간 뒤에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맞죠? 과연이라고 하면은 뒤에 서술어가 뭐가 나와야 돼? 의문형이 나와야 돼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뒤에 나오는 문장의 형태를 어느 정도 정해주기 때문에 얘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부사어인데 뒤에 나오는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얘네들 문장 성분 한번 봅시다.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가지나거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문장 성분인 서술어라고 보면 됩니다. 꾸물은 뭔데요? 목적어. 사람은은 뭔데요? 주어입니다. 그래서 부사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로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요 부사어랑 관용어 모두 있는 문장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부속성분, 그러니까 부속성분에 해당하는 관용어랑 부사어는 문장에서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문장에서 없어도 돼. 왜냐하면 수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성분이 아니거든. 자, 그러면 그래서 부속성분이야, 이름이. 자, 부속성분이 이 부사어랑 관용어를 빼봅시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원래 전하고자 하는 문장이랑 의미가 달라 비슷해. 거의 비슷하지. 맞죠? 자, 부사어, 관용어 문장이 없어도 됩니다. 철새가 무척 높이 날고 있다. 부사어 빼봅시다. 철새가 날고 있다. 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 거의 비슷하게 전달할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사어랑 관용어는 수식의 역할로서 상태나 성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지 반드시 필요한 역할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속성분이라고 붙이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요. 부사어는 부사어야. 아까 얘기했습니다. 부사어는 원래 문장에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생략이 불가능한 부사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요. 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건 딱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문장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사어라고 해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문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있고 그것은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는요 부사격 조사입니다. 나는 친구에게가 무엇을 수식하고 있냐면요 주다를 수식하거든요. 나는 친구에게 주는 거야. 무엇을 주는데? 선물을 주는 거야. 맞죠? 친구에게 선물을이야? 아닙니다. 친구에게 주었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다를 수식해주는 부사어입니다. 근데 선물은 뭐야? 목적어. 그러면 문장 성분으로만 따지면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가 기본적으로는 빠져도 말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면 이거는 문장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한테 선물 줬는데? 문장이 완벽하게 서술되지 않아요. 맞죠?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건 부사어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속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선물을 주었다. 그럼 바로 질문 나옵니다. 누구한테?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에서 부사어임에도 불구하고 생략이 안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사어를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철수는 아빠와 닮았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아빠와라고 하는 것도 부사격 조사거든요. 얘를 빼면 어떻게 되는데?
철수는 닮았다. 누굴 닮았는데? 누구랑 닮았는데? 안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누구누구와에 해당하는 것도 부사어인데 빠지면 안 되는 부사어야.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알겠죠? 어린 동생이 병원에 다닌다. 어린 동생이 다닌다. 어딜 다니는데? 모르잖아. 맞지? 얘도 부사어인데 없으면 안 되는 부사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그 필수적 부사어라고 보면 됩니다. 생기라도 마찬가지야. 그 아이는 생겼다. 뭐 어떻게 생겼는데? 예쁘게 생겼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이 생기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 부사어가 있습니다. 자, 필수적 부사어는 결론! 무엇 때문에 생긴다? 서술어 때문에 생깁니다. 필수적 부사어는 이 부사어가 뭔지는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생겨? 뒤에 나오는 서술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서술어가 별나가지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부사어만 필요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주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목적어랑 부사어 둘 다 필요로 합니다. 없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서술어가 문장에 쓰이냐에 따라서 이 문장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개수가 정해지는 거야. 자,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는요, 어떤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의 자릿수를 말합니다. 자, 어떤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주어입니다. 주어. 어떤 종류의 서술어가 오든지 간에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돼. 주어 없는 문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생략할 수는 있지. 근데 생략된 애는 우리가 끄집어 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생략할 수는 있지만 생략한 애는 원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주어가 생략된다 한들 주어는 원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래서 서술어는 반드시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 주어 없는 문장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한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주어만 필요로 해. 비가 내린다. 그녀는 예뻤다. 그것이 정답이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비가 내린다의 사이에 어떤 문장 성분 들어갈 수 있지.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또는 비가 거세게 내린다. 라고 하면 이 거세게는 문장 성분이 뭔데? 부사어거든. 비가 거세게 내린다라고 하면 주어 부사어 서술어야. 알겠죠? 자, 주어 부사어 서술어인데 거세게는 빼도 돼, 안 돼? 빼도 돼. 그러면 빼도 되는 애들 싹 다 빼고 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애가 있을 거야. 걔가 필수적인 문장 성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비가 거세게 내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린다가 비랑 거세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자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세게는 빼도 돼. 빼도 된 애들은 다 생략이야. 빼도 된 애들은 다 제거야. 다 제거하고 나서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애들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비가 거세게 내린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비가만 필요해.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린다라고 하는 건 비가라고 하는 딱 한 개의 문장 성분 주어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한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자리 서술어는요, 형태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어떤 서술어에 따라서 문장의 형태가 정해지는 어떤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외 영어에서 요즘도 배우나? 막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 5형식 문장 이런 거 배우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서술어는요, 주어 서술어만 있으면 돼. 알겠죠? 자, 이 서술어는요, 흔히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지. 타동사. 타동사는 뭘 필요로 합니까?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는 소설을 읽었다. 나는 소설책을 읽었다. 읽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먹다.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먹었다. 뭘 먹었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어를 제외하고 몇 개 필요한데? 2개 필요하잖아. 주어랑 목적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두 자리 서술어 또 있습니다. 목적어는 필요 없는데 주어랑 필수적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애가 있어. 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담다. 담다는 누구와 닮았는지가 필요해. 근데 이게 목적어는 아니야. 누구누구 와라며.
맞지? 목적어는 뭐가 붙어? 을을이 붙잖아. 맞죠? 자, 그래서 누구누구와 닮았다라고 하는 순간 얘는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부사어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얘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철수 닮았다. 누구 닮았는데? 아버지와 닮았다. 가 돼야지. 맞죠? 자, 그래서 철수는 아버지와 닮았다라고 해서 얘는 부사어거든요. 근데 문장에서 생략이 안 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얘도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다음 주어랑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보어는 서술어가 무엇일 때만 해당한다? 되다, 아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할 때 쓰이는 이 보어는요, 주어랑 보어만 있으면 됩니다. 되다, 아니다는. 자, 철수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는 착한 학생이 되었다.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있어요. 자, 되답니다. 그럼 앞에 뭐야? 보어. 얘는 서술어. 그는 주어겠지. 맞죠? 착한은 뭐가 되는데? 착한 학생을 꾸며주고 있잖아. 맞죠? 자, 학생이라고 하는 건 체언. 그러니까 착한은 뭐가 되는데? 관형어가 됩니다. 자, 주어, 관용어, 보어, 서술어의 형태인데 이 착한을 문장에 꼭 있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그는 학생이 되었다라고 해도 돼. 맞지? 그럼 얘를 빼고 나서 주어, 보어, 서술어. 이 되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보어랑 주어 두 개만을 필요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되다, 아니다 역시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세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세 자리 서술어에는요, 어떤 서술어가 주어, 목적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 목적어랑 필수적 부사어는 알겠는데 왜 보어는 여기 안 들어가요? 보어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보어는 서술어가 딱 두 개야. 되다, 아니다. 근데 되다, 아니다가 다른 문장 성분이 필요해? 안 필요해. 목적어도 안 필요하고요. 관용어도 안 필요하고 부사어도 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어는 제외야. 세 자리 서술어에서. 알겠죠? 보어 제외고요. 어떤 서술어는 목적어랑 필수적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뭐 주다, 보내다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 벌써 에게랑 늘 나왔습니다. 뭐야? 부사어랑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영희가 철수에게 선물을 보냈다라고 하면 영희 주어, 친구에게는 부사어이면서 동시에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문장에서 생략이 되면 절대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 그 다음에 선물을 목적어, 보내다 서술어가 됩니다. 3 따볼게요. 왕은 용맹한 그를 사위로 삼았다. 용맹한이 뭔데? 그를 수식하고 있는 관용어입니다. 얘 없어도 돼, 안 돼? 없어도 돼요. 왕은 그를 사위로 삼았다. 근데 이 사위로라고 하는 부사어는 빠지면 안 돼. 왕은 그를 삼았다. 뭘로 삼았는데? 사위로 삼은 거야. 맞죠? 왕은 사위로 삼았다. 누구를 삼았는데? 말이 안 돼. 맞죠? 그를과 사위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얘네들이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다시 독립성분 볼게요. 자, 독립성분은 주성분이나 부속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독립성분에는 독립어라고 하는 하나 있는데요. 얘는 크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첫 번째, 원래 감탄사였던 애들 있죠. 품사가 원래 감탄사였던 애들. 우와! 아!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 전부 독립어입니다. 자, 그 다음 체험 플러스 호격조사가 있습니다. 호격조사의 호 동그라미. 호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를 호자야. 철수야 라고 하면 철수까지가 명사. 야는 뭔데? 명사 뒤에 붙어있는 호격조사입니다. 알겠죠? 철수야, 누구야, 누구여, 또는 뭐 신이시여 라고 할 때 이시여, 이런 것들 전부 호격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독립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품사랑 문장 성분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하늘이 매우 파랗다라고 하면 뭐야? 하늘이라고 해서 명사 조사가 합쳐져서 주어가 됐습니다. 매우 파랗다, 부사, 원래 부사였던 게 부사어가 됐고, 자, 그 다음에 파랗다는 형용사인데 서술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라고 하면, 파랗다가 이 다라고 끝나는 어미가 붙어 있을 때는 서술어로 썼어요. 근데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라고 하는 순간 이 파랗게는 뭐가 되는데? 문장 성분이 부사어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품사는 뭔데요? 품사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문장 성분이 변한다고 품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품사가 변하는 건 뭐 때문에 변한다고? 전미사가 붙었을 때만 변합니다. 그 이외에는 품사가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랗게는 부사어이면서 동시에 품사는 뭔데? 형용사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문장의 짜임. 그냥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사실 이거부터야. 이게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문장의 짜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어떤 문장에 주어나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가 문장 속에 딱 한 번씩만 나오는 거, 이런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홑 문장이라고 합니다. 홑 문장. 주어랑 서술어가 딱 한 번씩만 나오는 거야. 걔네를 혼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꽃이 피었다, 영희가 어제 일기를 썼다. 선생님, 그럼 혼 문장은 한 번씩만 나오니까 문장이 대체로 짧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이 아주 길어져도요, 주어랑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온다면 걔네는 혼 문장입니다. 그럼 문장이 어떻게 길어진대요? 중간에 부사어랑 관형어로 딱 채우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문장 길어질 수 있어요. 볼게요. 영희가 어제 일기를 썼다. 주어, 이거 뭐야? 부사어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예요. 일기를 뭐야? 목적어. 썼다. 서술어가 됩니다. 맞죠? 영희가 어저께 영희가 어저께 아주 영희가 안 적어도 돼요. 영희가 바로 어제 멋진 일기를 아주 잘 썼다 라고 하면 뭔데? 주어, 바로 부사어, 어제 부사어, 멋진 일기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멋진은 관형어입니다. 알겠죠? 일기를 목적어, 아주 부사어, 잘 부사어, 썼다 서술어. 얘 주어랑 서술어 하나씩 나와 있는 혼 문장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수식하는 말들이 많아지면은 충분히 문장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혼 문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장 성분을 분석해서 여기에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가 있다는 걸 찾아내야 돼.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경문장입니다. 경문장은 주어랑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납니다. 서술어가 2개면 주어 몇 개? 최소 2개. 맞죠? 서술어가 3개면 주어 최소 몇 개? 3개. 알겠죠? 자, 서술어 3개면 주어 3개. 서술어 4개면 주어 4개겠지. 맞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인생은 짧다라는 문장 하나,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문장 하나, 2개의 주어 서술어 짝이 만난 겁니다. 알겠죠? 인생은 짧다라는 말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하나의 문장이야.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문장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하나의 문장이야. 두 개의 문장이 겹쳐서 나왔다. 겹문장인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배가 아파서 나는 병원에 갔다.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문장 하나, 나는 병원에 가다라는 문장 하나. 맞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만나서 겹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겹문장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겹문장의 기본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겹문장이네, 이건 혼문장이네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왜 겹문장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중학생 때 배웠던 이 겹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1학기 때 이 겹문장, 혼문장을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운 학생들은 익숙하겠지만 아직 안 배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 살펴보자면 예술은 짧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문장 두 개 뭐야?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다. 배가 아파서 나는 병원에 갔다. 배가 아프다라는 문장 하나, 나는 병원에 갔다라는 문장 하나. 하나의 겹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내가 쪼개보는 연습들이 평소에 많이 돼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겹문장이라고 하고요. 혼문장은 종류가 따로 없습니다. 어차피 뭐 주어 서술어가 하나일 테니까. 맞죠? 자, 겹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랑 서술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형태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겹문장은 종류를 나눠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는 문장을 나중에 보고 이 뒤에 이어진 문장을 먼저 봅시다. 뒤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어진 문장 먼저 볼게요.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문장이랑 문장이 그냥 나란히 이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연결 어미에 의해서 나란히 이어진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친구는 국수를 먹었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 하나 합쳐서 어떻게 만들었냐? 친구는 국수를 먹었고 나는 밥을 먹었다. 자, 하나의 문장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고라는 연결어미 플러스 그 다음 문장을 그대로 그냥 기차 나열하듯이 나열했습니다. 연결하듯이.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문장을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문장의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됐기 때문에 원래 한 개의 문장이었던 얘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절이라고 부를 겁니다. 절. 구와 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절입니다. 절. 그래서 얘는 앞절이고요. 얘는 뒷절입니다. 선행절, 후행절이라고도 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절 간의 관계에 따라서 앞절과 뒷절의 관계에 따라서 얘네들 절의 의미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알겠죠? 대등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앞절이랑 뒷절이 서로 위치가 동등한 겁니다. 서로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나는 친구를 국수를 먹었고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앞절이랑 뒷절이 서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철수가 오고 영희가 간다. 이 문장이랑 이 문장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맞죠? 그냥 얘네들은 각각 서로 동등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앞, 뒷절이 서로 관계가 종속적인지 대등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보면 되냐면요. 앞절과 뒷절의 문장의 위치를 바꿔보면 됩니다. 문장의 위치를 바꿨을 때도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그럼 걔네 관계는 서로 동등한 겁니다. 대등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은 앞절이랑 뒷절의 위치를 바꾸잖아요.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볼게요. 철수가 오고 영희가 간다. 앞절 뒷절 위치 바꿔봅시다. 영희가 가고 철수가 간다. 원래 전달하고 가는 문장 그대로 전달된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볼게요. 봄이 되면 산에 꽃이 핀다. 앞절 뒷절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산에 꽃이 피면 봄이 된다.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 반대가 돼버립니다. 맞죠? 이거는 봄이 오면
산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거고 앞뒤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산에 꽃이 피면 봄이 온다는 거야.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자,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갔다.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앞뒤를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다. 말 돼요?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랑 전혀 달라지지. 맞죠? 자, 그래서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꿔봤을 때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뀌면은 걔네는 뭐다?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알겠죠? 자, 대등한 관계는요. 서로 앞절이랑 뒷절의 위치를 바꿨을 때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거의 동일한 애들을 우리는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라고 합니다. 생긴 건 우습지만 맛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맛은 있지만 생긴 건 우습다 라고 하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 그 다음 그는 갔으나 예수는 살아있다. 예수는 살아있으나 그는 갔다.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그대로 전달됩니다. 바다에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앞뼈도 전달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 봅시다. 나열의 의미, 대조의 의미, 선택의 의미가 주로 나옵니다. 이건 나열이야. 오고 오는 거야. 오고 가고 오는 행위, 가는 행위, 나열. 자, 대조는 뭔데? 생긴 건 우습지만 뭐뭐 하지만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대조에 해당합니다. 앞과 뒷의 의미가 반대가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선택. 뭐뭐 하든지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이건 선택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크게 조건,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더 있어요. 목적, 의도, 원인. 조건 뭔데? 봄이 되면. 목적, 뭐뭐 하러. 의도, 뭐뭐 하려고. 원인, 야식을 자주 먹으니 살이 쪘다. 이런 식으로 은의도 있고 원인에는 뭐도 있냐면 뭐뭐 아소도 있습니다. 야식을 자주 먹어서 아서는 어서랑 똑같습니다. 아서 어서 야식을 자주 먹어서 살이 쪘다. 이것도 원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구분하는 방법,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꿔본다. 위치를 바꿔서도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면은 대등.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꿨는데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돼.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냐면 앞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종속절이 됩니다. 종속절이 되어서요. 봄이 되면이 얘네 뒤에 있는 절을 꾸며주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과일을 사러가 뒤에 나오는 시장에 갔다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산에 꽃이 핀다.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산에 꽃이 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거는 뭐가 중요해? 시장에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시장에 가긴 가는데 어떤 의도로 가는지, 산에 꽃이 피면 피는데 어떤 조건이 돼야 피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주 좀 보도록 할게요.